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책 읽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읽어드릴 책은 호프 자런의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이 책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잡지에서 읽었는 글인데 인류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고 이제 한 7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 이젠 정말 스타트, 실천해야 한다. 그 제목이 눈에 확 와닿았었거든요. 숱한 기상이변들 또 지구촌 대부분의 기후학자, 과학자들이 이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으면요. 사실 조금 살짝 그 단어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피부로 금방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겪는 일이라면 모르겠는데 뉴스에서 나오고 과학자들이 칼럼에 발표하고 그거는 전문가들의 몫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자각해야 됩니다. 지금 추세로 가자면 온실가스를 뿜어내면요. 7년 뒤에 지구 온도 1.5도 높아지고 그냥 북극 빙하가 녹고 북극 곰이 죽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류가 먹고 살아야 될 물 그리고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대가 다가온다는 거죠.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우리들의 자녀 세대 그리고 손주, 그 손주들의 세대, 미래를 지켜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나 자신, 나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 하나를 바꿈으로써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행동 못 나설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이 책 읽어드리고 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움직여 다니기. 사람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 온 세계를 여행하다가 집에 돌아와 그것을 발견한다. 1916년 조지 무어가 한 말입니다. 가끔씩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미니애폴리스로 향하기 위해 18G 좌석에 안전벨트를 하고 앉아서 만일 이 비행기에서 나갈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관해 생각할 때가 있다. 아마도 나와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200여 명의 승객들에 관해서도 생각한다. 마침내 비행기가 이륙하면 나는 어떻게 우리가 땅에서 10km 상공에서 금속으로 된 튜브 속에 앉아 있을 수 있는지에 관한 생각에 집중하지 않는다. 비행기의 유리창 덮개를 내리며 잠을 청한다. 200여 명의 승객이 비행기를 타는 대신 200대의 자동차를 타고 각기 뉴저지에서 미네소타를 향해 운전해 간다면 모두 한 대의 비행기로 날아가는 것에 비해 40%의 연료를 아낄 수 있다. 각기 다른 자동차를 타고 가는 대신 여객 열차를 탄다면 엄청난 휘발유를 잡아먹는 비행기를 탈 때에 비해 절반의 연료를 사용하게 되고 승객 각자는 14시간의 이동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물론 연료 소비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은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우리 모두가 집에 머무는 것인데 2003년 스카이프가 처음 등장했을 때 비즈니스 업계가 머지않아 대면 회의가 쇠퇴할 거라고 선언했던 일이 기억난다. 하지만 대면 회의는 그리 빨리 사라지지 않았고 그 후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비행기를 이용하게 되었다. 오늘날 미국인은 2003년에 비해 연간 200만 건 더 많은 비행기 여행을 하는데 대부분은 출장 목적이다. 우주선을 타고 지구 표면으로부터 떠오르는 것을 제외하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것은 시간을 보내는 가장 자원집약적 경험일 것이다.
평균적으로 미국의 자동차는 리터당 약 13km를 운행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비행기는 리터당 약 30m를 움직인다. 비행기는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평균 5배에서 10배가량 빠르다. 자동차와 기차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속 130km 정도로 움직인다. 그래서 비행기는 장거리 여행에서 선호되는 운송수단이 되었다. 평균 비행거리는 1800km에 이르는데 이 수치는 뉴요크에서 미니애폴리스 사이의 거리와 거의 비슷하다. 꽤 긴 거리를 규칙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는데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1970년 전 세계의 항공사들은 매년 3억 명이 조금 넘는 승객을 실어 날랐는데 그중 거의 90%는 OECD 국가들에서 이루어졌다. 오늘날 2만 5천 편의 비행기가 전 세계 4만 곳에 공항 활주로에서 매년 3,500만 번의 터치타운을 기록한다. 그 과정에서 비행기는 40억 명이 집을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도록 해준다. 시속 190km가 넘는 속도로 움직이는 고속철도는 장거리 여행에서 비행기에 필적하는 수단이지만 소비자들은 육상 여행에 추가 시간이 30분 이상 필요할 경우 항공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비행기와 고속열차 모두를 이용할 수 있는 도쿄에서 오사카까지의 800km 여행에는 압도적으로 고속열차를 선택하는데 후쿠오카까지의 1600km 여행에는 대부분이 늘 비행기를 선택하는 시기다. 이 세 도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신칸센으로 연결되는데도 말이다. 여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여행하지 않는 시간이 엄청나게 소중히 여겨질 정도다. 앞에서 한 이야기는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철도라는 선택권이 어디서나 존재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현존하는 철도 중 많은 수가 쇠퇴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기차는 현재 집단적으로 퇴보하는 중이다. 인구가 20% 증가했음에도 전 세계 기관차의 수는 지난 20년간 17% 감소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국은 제외하고 지난 40년간 사용 가능한 철도 노선의 수에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전 세계의 도시들이 확장되었음에도 그 도시 안에서 혹은 도시 간 이동에서 기차 활용도는 늘지 않았다는 의미다. 미국에서는 지난 20년간 철도의 지위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 철도의 총 규모가 실제적으로 줄어든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철도를 유지하고 작동시키는 전 세계 인력이 대폭 줄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년간 전 세계 철도 관련 일자리 4개 중 하나가 사라졌는데 그 대부분은 민영화 과정에서 일어났다. 뉴욕과 워싱턴을 오가는 노선을 제외하면 활성화된 여객 철도 시스템을 경험한 적 없는 미국의 철도 체계는 확연히 쇠퇴해 1991년 이래 철도 관련 일자리 7개 중 하나가 사라졌다. 영국의 경우는 더욱 심해 같은 기간 철도 관련 일자리 3개 중 하나가 사라졌다. 스페인은 지난 30년간 철도 관련 일자리 5개 중 4개가 사라질 정도로 철도 체계를 거의 학살하다시피 했다. 우리를 자연스레 불행으로 몰고 가는 대상에 관해 이야기한다면 자동차로 귀결될 것이다. 이 책의 저자로서 공개할 수 있는 하나의 편견이 있다면 내가 자동차를 싫어한다는 것이다. 이 책을 쓰면서 갖는 하나의 희망은 독자들이 자신도 자동차를 얼마나 그리고 왜
싫어하는지 이야기하려고 나에게 편지를 쓸 것이라는 점이다. 나는 모든 자동차를 싫어하고 동시에 특정 자동차들을 싫어한다. 자동차가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도 자동차를 싫어한다. 나는 자동차를 믿지 않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는 형편없는 운전자다. 이것은 분명 자동차의 문제이기도 하다. 나는 사탄이 예수를 미워하는 것 이상으로 자동차를 싫어하기 때문에 현재 세상에 10억 대에 가까운 승용차가 있다는 말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나로서는 평생 내내 자동차를 싫어했고 그것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왔다. 훨씬 더 이성적인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건 내가 자동차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비정상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이다. 만일 자동차가 아무런 효용이 없다면 분명 엄청난 사회적 해악으로 치부될 것이다. 매년 길거리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는 사람 수는 살인과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 우리는 살인과 자살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없애거나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공식적이고 확신에 찬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작동하는 동안 계속해서 사륙을 이어가는 자동차는 미친 듯이 복제해 만들어내고 유통시킨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자동차 집중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다. 미국에서는 새 자동차가 매년 600만 대씩 팔린다. 2017년의 자동차 수는 미국 인구보다 50% 더 많았다. 뉴욕을 방문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미국인 중 어떤 종류로든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5%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자가용을 운전한다. 우리는 자동차 꼬리에 또 꼬리를 물고 운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 내내 그렇게 운전할 것이다. 이렇게 운전을 해서 어디를 가려는 걸까? 대부분의 경우 일을 하기 위해 출퇴근하느라 운전한다. 미국 성인의 85%는 차를 몰고 일하러 가는데 그중 75%는 혼자 차를 타고 간다. 미국인들은 예전에 비해 훨씬 더 길게 일하게 되었고 일하기에 훨씬 더 멀리 가게 되었다. 2005년에는 통근자의 15%가 직장에 가기 위해 편도 45분가량 운전했다면 오늘날 이런 통근자의 수치는 20%로 늘었다. 또 자동차를 몰고 휴가를 가거나 여기저기 방문하고 관광을 떠나기도 한다. 하지만 자동차가 하는 일 대부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떼어놓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는 차에 넣을 연료를 더 많이 사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다. 미국인들이 차로 이동하는 전체 거리를 합산해보면 엄청난 결과가 나온다. 2015년 그 거리는 지구에서 이제는 태양계 행성에서 퇴출된 명왕성까지 500번 왕복할 수 있는 정도였다. 미국인은 자동차 안에서 매일 평균 1시간가량을 보낸다. 거리로 따져 말하자면 앞으로 3년 동안 미국의 모든 여성과 남성, 아이는 지구를 적어도 한 바퀴 도는 거리를 차로 이동할 것이다. 우리는 인생의 상당 부분을 자동차 안에서 보낸다. 자동차가 우리를 불구로 만들거나 살해하기 전까지 말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자동차란 인간이라는 종에게서 즐거움을 빨아들이는 흉악한 역병이라는 사실을 납득시켰다고 쳐보자. 여러분이 사는 곳을 고려할 때 자동차를 포기하고 싶어도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 음식을 구하고 공부를 하고 진료를 받고 일하러 가는 등의 기본 생활을 도보나 자전거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영위할 수 있을까?
이는 대부분의 미국 가정에게 그저 부담스럽거나 실용적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수준이다. 미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필요로 하고 이 기본은 우리가 믿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덜 유연하다. 이렇게 규정하기 힘든 풍요를 추구하는 동안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금속으로 만든 상자 안에 갇히고 말았다. 이제 우리는 다른 금속 상자들 사이에서 서로를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며 아침과 저녁을 보내고 있다. 우리가 태워버린 식물들. 불에 대한 대가로 나는 인간들에게 평생 불행을 껴안고 살아가게 만들 재앙을 내릴 것이다. 기원전 700년경 헤시오도스의 말이다. 아주 오래전 넓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바다가 있었다. 넘실대는 물결 아래에는 소금물을 엄청나게 분출하는 해류가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바다 밑바닥은 무겁고 차가운 어둠 속에서 저 위에 살아있는 생물체들의 사체가 가라앉아 내려오기를 조바심 내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은 판탈라사해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헤엄치는 모든 생물체는 모든 방향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이곳이야말로 온 우주라고 믿고 있을 터였다. 판탈라사의 생물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해양 생물체와는 전혀 달랐다. 턱이 없이 뒤틀린 무악류 물고기가 엄청난 떼로 몰려다녔는데 그들은 물컹거리는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고착할 장소를 찾아다녔다. 셀 수 없이 많은 연체 동물이 영원히 움직일 것처럼 헤엄쳤는데 움직일 때마다 아가미가 벌어져 펄떡거렸다. 나선으로 돌돌 말린 껍질을 지닌 오징어는 몸을 움츠렸다 물을 뿜어내며 앞뒤로 움직였다. 뿌리를 바닥에 붙인 해양 극피 동물인 갯나리는 잎을 사용해 흔들리며 떠다니는 작고 약한 생물체를 먹이로 삼았다. 태평양보다도 훨씬 큰 판탈라사해는 거대하기는 해도 끝없이 펼쳐진 것은 아니었다. 지구의 다른 한편에는 테티스 해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짠맛 나는 녹조류가 두텁게 자라났고 이런 해초를 작은 동물들이 뜯어먹고 있었다. 판탈라사와 테티스 사이에는 강을 통해 물이 흐르고 화산으로 곳곳에 구멍이 났으며 각기 다른 생명체들의 고향이 된 광대한 대륙이 자리했다. 이 대륙의 한가운데 근처에 루르 숲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숲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키가 10m에 이르는 루르 숲의 나무들은 양치료 엽상채로 덮여 있었고 아래쪽에서 포자를 만들어 떨어뜨리곤 했다. 좀 더 큰 나무들은 30m 정도의 수간을 자랑하며 뾰족한 바늘 모양의 잎을 별처럼 달고 고요히 서 있었다. 루르 숲의 바닥은 이끼로 덮여 있었는데 거대한 노래기가 떨어진 잎을 갉아먹으며 땅속으로 파고 들어갔다. 이곳의 생명체들은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대부분이 벌거벗은 채여서 등 껍질 없는 거북들이 떨어진 잎들을 몸으로 밀고 지나갔고 갈매기만큼이나 거대한 잠자리는 축축한 대기 속을 배회했다. 대양저의 퇴적물처럼 세월이 흐르며 늪지가 많아져 축축한 습 아래로 진흙이 쌓여갔다. 동식물의 사체를 아무런 판단이나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들과 하나가 되어가면서 앞에서 소개한 이야기가 허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동화라고는 할 수 없다. 판탈라사해, 테티스해, 루르 숲은 2, 3억 년 전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곳들이다.
내가 소개한 이야기에는 허구가 단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는데 박물관에 그 충분한 증거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암석과 뼈를 살피는 것으로 한참 전 세상의 역사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루루 숲은 수백만 년 동안 점점 더 무성해져 갔다. 지구상 첫 번째 열대우림 숲이었다. 결국 세월이 흐르며 영겁이라는 모래 아래 묻히게 되었다. 부서지고 썩어서 곤죽이 된 잔해는 땅속 깊이 내려갔고 그곳에서 열과 압력을 받아 한때 잎과 줄기였던 것들이 검고 단단한 석탄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는 동안 대륙은 밀렸다 당겨지는 융기 운동을 통해 원래 있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 지구 반대편에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 움직였다. 그와 유사하게 테티스 해는 땅속으로 접혀 들어갔고 수천만 년 넘는 세월 동안 식물과 동물이 죽은 다음에 뜨거운 열과 압력을 통해 모래층 사이 구덩이에 자리 잡아 부글거리는 거품을 내는 검고 진한 농축액으로 변해갔다. 이전에 생명체였던 모든 것의 잔해가 진한 원유가 될 때까지 이런 일이 이어졌다. 판탈라사해의 식물과 동물 역시 비슷한 운명을 맞는데 그들의 기름기 있는 유체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되어 압력을 받은 모든 분자가 기포로 변하게 된다. 이 기포들이 암석층을 따라 흘러가다가 거대한 천연가스 에어포켓을 형성하게 된다. 루루숲과 테티스해, 판탈라사해의 식물과 동물 사체는 시간이 흐른 후 각각 독일의 석탄지대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 노스다코타주의 천연가스 지대를 구성하게 되었다. 루루숲과 테티스해, 판탈라사해의 식물과 동물 사체는 시간이 흐른 후 각각 독일의 석탄지대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 노스다코타주의 천연가스 지대를 구성하게 되었다. 서유럽의 가장 큰 탄전지대는 아주 오래전에는 열대우림이었던 곳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 높은 유전은 예전에는 깊지 않은 바다였는데 이곳에서 원유가 나온다. 요즘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수압 파쇄법으로 채취하는 천연가스는 오래전 끝을 알 수 없는 심해였던 곳에서 나온다. 땅과 바다에 사는 생명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식물로 수십억 년 동안 존재해왔다.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는 수억 년 전 살았던 식물과 동물, 그러나 대부분은 식물의 잔해가 압축되고 조리되고 금이 간 결과물이다. 고체 석탄, 액체 석유, 기체 천연가스 형태 모두 화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것들은 연소성 물질이기 때문에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화석 연료라고 불린다. 석유의 대부분은 자동차의 내연기관에서 사용되고 석탄의 대부분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되며 천연가스는 공장 용광로에서 태워 없어진다. 화석연료에 불을 붙이는 것이 엔진에 전력을 공급하고 전기와 열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단연코 미국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운전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불을 켜고 난방을 하고 냉방을 하고 공장을 돌리느라 지구상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90%는 화석연료를 태워 얻는 것이다. 살아있는 세포 조직을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로 변환시키는 데에는 시간이 최소 수천만 년이 걸리기 때문에 화석연료는 재생 불가능한 연료로 알려졌다.
석유와 석탄과 천연가스를 땅속에서 채취해 자동차와 발전소와 공장에서 태워버린다면 이 연료들은 대체될 수가 없다. 점점 늘어나는 지구의 인구로 화석연료 사용 역시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화석연료는 얼마나 남아있을까? 오늘날과 같은 석유 사용 비율을 고려할 때 전 세계 석유의 확인 매장량은 50년치 정도로 추정되며 오늘날과 같은 사용 속도로 보아 천연가스의 확정 매장량 역시 50여 년 정도 분량일 것이다. 석탄 매장량은 이보다는 좀 나은 편이다. 현재와 같은 정도로 사용한다면 150년 정도 쓸 수 있다. 물론 이런 모든 수치는 지난 수십 년간처럼 매년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난다면 지나치게 높은 추정치가 될 것이다. 화석연료가 고갈될 것이라는 주장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 1939년 이후에 과학자들은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렸다. 해군 석유 비축 책임자는 미국의 석유 매장량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 고갈될 것이라고 미 의회에서 말하기도 했었다. 알려진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1980년 이후 2배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전 세계 화석연료의 소비 역시 2배가 되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시점에 이르면 무언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 4세대에 걸쳐 지질학자들이 평원과 산맥과 해저를 그려가며 지도를 완성했을 때 빠뜨렸던 두 번째 판탈라스 해 같은 것은 없다.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유한한 자원보다 인간 사회가 오래 가기를 원한다면 화석연료부터 벗어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인데 그 대비는 아무리 빨리 해도 이르지 않다. 숙련된 증류 전문가들은 탄수화물을 함유한 것이면 무엇이든 적절한 환경에서 알코올로 발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포도나 꿀 같은 데서 나오는 당분이 그 예인데 여기에 감자나 보리 등에 있는 전분도 포함된다.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는 1990년 이후 휘발유 공급 확대를 위해 식용 알코올인 에탄올을 산업용으로 대량 제조했다. 지금 미국에서는 옥수수로 발효 에탄올을 만들고 브라질에서는 사탕수수를 이용해 에탄올을 만들고 있다. 이 말은 지구상 수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살충제와 제초제를 뿌려 수확물을 걷어들여 가공을 한 후 그것을 짓이기고 발효시켜 연료로 만든다는 의미다.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극도로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하려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트랙터가 수백만 킬로미터를 움직이고 수톤의 화학물질을 뿌려야 하는데 농부의 수지타산을 맞춰주기 위해 그 모든 과정에 400억 달러의 보조금이 사용된다. 바이오 연료의 유일한 장점은 이 모든 것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제조업자들이 외국산 수입 원유에 덜 의존하게 된다는 것뿐이다. 미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10분의 1 정도만 수입하며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는 브라질 같은 나라라면 적어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바이오 연료 기술이 막 시작되기 전인 1990년대 수준으로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 지난 100년간 개발된 대부분의 에너지 혁신책과 마찬가지로 옥수수 에탄올 바이오 연료의 발전은 연료 소비의 확대를 촉진할 뿐이다. 유럽연합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하여 쉽지 않은 문제를 겪고 있다. 석유 보유량이 전혀 없는 땅에서 5억 명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석탄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여전히 매년 엄청난 양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더구나 EU 국가들에는 에탄올 발효 연료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넓은 옥수수 밭이 있지도 않다. 농사는 매년 새로 짓는 것이다 보니 바이오 연료는 재생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수확한 농작물의 일부분을 가져다 잘라 발효시킨 후 여기에 불을 붙여 태워버리는 방법으로 소비하게 되었다. 오늘날 연료 소비 수준을 볼 때 바이오 연료는 석유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미국이 화석 연료를 포기하고 100% 바이오 연료에만 의지하려 한다면 내 계산으로 현재와 같은 연간 바이오 연료 생산량으로는 6일밖에 사용할 수 없다. 유럽 연합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3일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브라질은 이보다 좀 더 긴 편으로 3주 정도 사용할 양이다. 생산하는 농작물의 상당 부분을 연료 생산으로 돌린다 해도 세 곳 중 그 어디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살짝 줄여주는 것 이상으로 충분한 바이오 연료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자동차에 장착된 엔진을 위해 엄청난 양의 식량에 불을 붙인다는 점에서 바이오 연료에 관한 부가적인 윤리적 고려가 필요하다. 1kg의 바이오 연료를 만들려면 20kg의 사탕수수가 필요한데 이런 전환에 필요한 옥수수와 대두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곡류의 20%가 바이오 연료에 사용되는데 바이오 연료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로는 먹을 수 있는 부분과 먹을 수 없는 부분을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다는 바이오 연료 옹호론자들의 지적을 참고한다 해도 8억 명에 이르는 온 세상 굶주린 사람들을 고려하면 엄청난 양이다. 우리는 자동차에 중독되어 있고 자동차는 석유에 중독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듯하다. 오늘날 볼 수 있는 자동차들이 대부분 석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자동차 범퍼와 문, 대시보드, 엔진 케이스, 타이어 등 모든 것이 석유에서 만들어낸 폴리머를 사용한다. 우리가 타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두가 플라스틱이라 부르는 물질로 채워지고 포장되는데 이는 석유에서 기인한 또 다른 제품이다. 정유 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산물 중 하나가 바로 석유화학 공급 원료라 불리는 플라스틱 원료다. 1950년 이후 20여 종의 각기 다른 플라스틱이 발명되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이들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틸렌, 폴리염화비닐, 폴리에스테르 등 폴리라는 이름을 단 일련의 물질로 우리 생활의 모든 면면에 혁명을 가져왔다. 플라스틱에 관해 강의하기 전에 나는 학생들에게 백팩이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제품의 숫자를 세어보라 하고 말한다. 최소 20개 이상 갖고 있지 않다면 대단히 검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지갑 속 내용물을 꼼꼼히 살피고 볼펜의 부품을 분리하여 50개 이상 찾아낼 수 있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물건의 모든 외장재, 우리가 덮는 모든 섬유 제품, 우리가 다루는 모든 물건은 대부분 내가 태어난 해인 1969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 반세기가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내에 유리와 금속, 종이와 면화로 만들었던 것들이 훨씬 가볍고 내구성 좋으며 제작과 이동의 비용이 덜 드는 플라스틱으로 대체되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은 매년 3억 톤 이상인데 이는 지구상 모든 사람의 몸무게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수치이다. 오늘날의 플라스틱 제조 규모는 1969년에 비해 10배가 커졌고 1940년대 전무한 상태에서 시작해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해왔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매년 만들어지는 플라스틱 대부분은 일회용 패키지에 사용된다. OECD 국가에서 사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자신의 몸무게에 해당하는 만큼의 플라스틱을 매년 버리고 있는데 재활용을 위한 점차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90%는 매립지로 향할 뿐이다. 우리가 던져버리는 플라스틱의 10%는 바다로 가서 영원히 대양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다니는 거대한 부유 쓰레기를 이룬다. 전 세계 플라스틱 거의 대부분이 석유를 이용해 만들어지고 석유는 플라스틱 공장을 돌리는 연료로 사용된다. 매년 지구상에서 태워져 사라지는 화석 연료의 10%가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화석연료의 대안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안이라 해도 우리가 매일 먹는 커다란 에너지 케이크의 맨 위층에 자리한 아주 얇은 아이싱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멈추어 서서 스스로에게 정말 디저트가 필요한가 질문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정유 공장이 활발하게 가동되어 전 세계가 타오르는 동안 이런 질문은 계속해서 몇 번이고 미뤄둘 뿐이다.